텔레비전과 신문, 포털과 온라인 플랫폼 등 정보의 그물은 하나의 정부, 기업, 권력자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정보의 그물망이 모두 끊어진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12년에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온 패션 디자이너 권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는 평양에서 온 최성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맹열심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량강도 해상에서 탈북해서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전주옥이고 나이는 30살이고요. 지금 하는 일은 웹툰 작가입니다. 평양에는 채널 2-3개 정도 있습니다. 북한에 산다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봐야 되는 게 꼭 조선중앙TV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다람이야 고슴도치 소년장수 어렸을 때 그 애니메이션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보고 했었어요. 대형단 책임비서라는 제목의 그 용어가 있어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엄청 과속을 해가지고 야, 저 과연 저러면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나 이런 의구심을 품으면서 기억에 남습니다. 날 버리지 말아요! 우리긴 내버려. 내 섹시인데. 난 몰라. 25도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날씨가 나오고 날씨 다음에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게 정해진 순서인데 그 사이에 구호랑 노래가 나옵니다. 구호는 예를 들어서 뭐 모두 다 모내기 전투해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우리 장군님 따라 청달격 앞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방송 나오기 전에 방송을 위한 광고 같은 건 없고 북한 방송은 다 선전이죠. 다 뭐 선전 구호 뭐 문장 다 그렇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해선론 백두산과 사회주의 우리 집 제가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는 당의 사상으로 일색화해야지 내 사상과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데 궁금해하는 순간 짧은 혀 때문에 김목 나가기 때문에 사실 궁금증을 가져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거를 왜 궁금해해야 되죠?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이제 일명 고난행군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식량난 사태가 있었죠. 모든 식량 배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중국을 통해서 또 중국으로 나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바로 중국을 통해서 한국의 컨텐츠 그다음에 또 미디어 기기 이런 것들이 많이 북한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한국 다양한 영상물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그 북한에서는 일체 허락되지 않은 그 성인 영상물이에요. 그때 많이 가져온 게 중국 거랑 일본 거, 특히 일본 거였대요. 근데 일본 거를 보다가 그 다음에 한국 것도 나온 거예요. 한국 거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한국 게 더 좋다 해서 친구가 아빠가 보이부에서 주요 간부였어요. 걔가 아빠 방에 가서 서랍을 쫙 열고 CD랑 DVD 알판 거짓말 아니고 이만큼 가져왔어요.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올인, 올가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로선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꽃보다 남자, 찬란한 유산 다 있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봤던 드라마는 태양의 후예였어요. 정말 대한민국 남자가 그렇게 스윗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었습니다. 2024년에 국민통일방송하고 데일리인케가 공동조사를 통해서 북한 주민 10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을 때 응답자들이 한 70% 정도 이상은 노트 텔이나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 두 기계가 왜 중요하냐면은 북한 주민들이 주로 외부 정보, 그다음에 외부 영상을 볼 때 사용하는 기기들이 바로 이건데, 이게 외부 콘텐츠를 볼 때도 용이하고 외부 콘텐츠를 본 다음에 그 사용 이력을 삭제하거나 또 옮길 때도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외부 영상을 볼 때 이런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이 기기들의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런 기기를 통해서 외부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추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목이 뭐 렌즈로 본 썩어 빠진 자본주의 세상.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느 정권이 노동자를 탄압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시위하는 장면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보기에 시위하는 노동자들의 그 신발이랑 옷이랑 이런 게 멋있거든요, 다. 그리고 저렇게 시위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 제가 접했던 한국의 컨텐츠라든가 그리고 외국의 컨텐츠는 뭔가 자유함을 줬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마음이 자유해진 것 같은 느낌을 들었고, 근데 그게 딱 끝나는 순간 뭔가 딱 답답하고 숨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그때 그 컨텐츠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자유로움을 찾고 싶다. 북한 당국이 경제적으로 좀 상황이 개선이 되고, 특히 2010년대 이후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북중 국경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는 북한 당국의 통제력, 단속에 대한 그런 경계도 강화가 되면서 이 외부 영상,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통제도 다시금 고삐를 쥐게 됩니다. 백공구 상무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 외부 문화 콘텐츠를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국제사회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법치주의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법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악명 높은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백공부에 걸렸었어요. 노트북을 들고 가다가 또 백공부 상부가 돌 때였거든요. 내용을 보자 해서 내용을 봤는데 그 안에 책이 한 500권 정도 전자도서가 있었고, 그 중에 한 200~300권이 다 해외에, 당연히 불법으로 반입된 거겠죠. 그리고 또 그 중에 대부분은 한국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빠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네로서는 큰 건을 하나 잡은 거잖아요, 상무 측에서는. 그래서 오빠가 그때 한 7개월 정도 검찰 구류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도 학교 때 남한 말투 쓰는 게 유행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한 말투가 어떤 식으로 썼냐면요. 그 북한은 단학가식이에요. 그랬습니다. 네, 뭐 그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단학가식인데 뒤에 어요를 붙이면 한국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왜요? 이렇게 하면 한국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아까를 안 쓰고 대부분이 어요를 썼었어요.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런 말투를 쓰냐고. 우리 내부에 기싸놓기 스며들어 엄중한 애독적 국가를 이치고 있는 괴뢰 문화와 서양 문화 양분이다. 인연은 3월 초까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50여 개 부의 괴뢰 영화와 30여 곡의 괴뢰 노래를 넘겨받아 시청했습니다. 계속 괴뢰로 등록하면은 신청 유포시키다가 적발돼서 엄대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무슨 어떠한 법을 그렇게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런 특별 법들을. 저도 좀 놀랐어요. 2020년 반동세상문화 배격법, 이런 특별 법들을 만들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 단련대 6개월에 면 될 것도 뭐 5년, 징역 5년을 때린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더 심해진 건 맞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과 함께 통칭 3대 악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법은 그 중에서도 외부 문화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한 북한의 가장 최전방 법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불신고죄가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옆에 내 이웃이 지금 한류 콘텐츠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는 아주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경찰이 왔었는데 건범이 누구냐고, 그 건범이랑 친한 애가 누구냐고 해가지고 자기가 친하다라고 소원을 드렸더니 너 그럼 범이를 감시해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냥 그렇게 감시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탈북해서 느낀 게 정말 허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뭐 요즘에선 한국에서 뭐 넷플릭스나 뭐 이렇게 플랫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쉽게. 네, 북한에 있을 때 정말 그 드라마 하나에 목숨을 걸고 정말 애타게 봤거든요. 그만큼 정말 간절했어요. 아니 드라마를 봤다는 걸로 총살도 당하고 있는 현실이고, 인민반장이 알려주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조항 중에 괴뢰 용상물을 보거나 유포시키면 최고 총살 사용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2년 황해남도 광산에서 공개 처형을 보았습니다. 최초의 두려운 사람은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무조건 총살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 당국은 이렇게 외부의 정보, 외부의 문화, 외부의 영상물과 콘텐츠들을 단속하는데 노력하는 걸까요? 이거는 북한 체제의 이제 생존과 좀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북한 당국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사상 통제를 통해서 실은 북한 체제의 정당성, 또 우월성 이런 것들을 이제 미디어와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 역사가 벌써 75년이 되었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제 사상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가 세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그런 교육과 또 미디어 선전을 통해서 북한 체제가 우월하고 또 북한에서 그런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제 외부의 정보가 유입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그동안의 사고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북한 체제를 비방하거나 남북한 체제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이제 발전된 거리의 풍경, 막 높은 빌딩이라든지 뭐 자동차들이 달리는 모습, 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뭐 연애하고 개인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또 자유 권리에 대한 가치와 이념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북한 사회 변화를 위해서 좀 굉장히 큰 발걸음을 걷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또 실시해왔던 그런 선전과 프로파간다를 깨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뭔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접한 외부 정보는 저에게 철학이라는 거를 심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정보가 없을 때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가 없는데, 외부 정보를 많이 접하고 더 넓은 세상을 알다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철학이 다져지는 것 같아요.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와, 저런 삶은 저렇구나, 이런 삶은 이렇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받은 영향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은 영향 플러스 외부 정보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너무 멋있었던 게, 외국에서는 사업을 누구나 자유롭게 하는 거, 또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맞춰서 힘을 합쳐서 키워가는 그 과정에 사람들이
아,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었네, 아이디어가 있었네, 내가 이런 힘이 있고 내가 조금 노력하면 이렇게 벌 수 있구나, 다음 달에는 얼마 벌어야지, 이렇게 사회를 많이 정말 크게, 작지만 크게 총과 포탄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준 게 외부 원물이라고 저는 경험을 통해서 봅니다. 예. 한국 드라마에 나는 이제 주인공들이 입은 옷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따라 입어야지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구제시장에 가가지고 비슷한 옷을 골라서 사입고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로서 정보를 얻는다라는 거는 영감의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생각해요.